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적 조건. 자, 조금 쉬운 거 나왔습니다. 자, 선적 조건이란 인도 시기, 즉 언제 실을게 라는 약정이죠. 여기 밑줄 쳐볼게요. UCP에서 선적이란 UCP에서 선적은 본선적재, 온보드뿐만이 아니라 발송, 디스패치, 영어도 다 쳐주셔야 돼요. 인수, 어세턴스, 우편 수치, 리시트, 수집, 픽업, 수탁, 테이킹 차지 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즉 사전적 의미에서의 선적은 배에 싫다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뭐 직구 같은 걸 해도 뭐 쇼핑 메일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쇼핑 오더, 쇼핑이 떴습니다. 이런 말은 이제 항공기로 발송하는 것까지 모두 포괄해요. 그리고 마지막 윗줄, 선적 시기와 선적 지연 시 분할 선적 환적에 약정해야 된다. 선적 시기, 지연 시 분할 선적 환적. 물류학과 학생 혹시 있으신가요? 물류 아니면 뭐 국제통상? 저는 그 과는 아니지만 제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그쪽 물류과였는데 이제 물류 쪽에서는 이제 일찍 도착해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정시성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무역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우리가 택배를 받으면 일찍 오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무역에 있어서는 일찍 와도 문제예요. 보통 이제 구매자는 이제 구매하는 목적, 자기가 쓰기 위한 목적은 아주 한정적이고 되팔기 위한 목적이겠죠. 자기 창고에 물건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물건을 팔기도 전에 혹은 갖고 오기로 한 사람이 약정한 날도 전에 일찍 와버렸어요. 그러면 창고에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야드에 깔아놔야 되는데 뭐 비가 오거나 먼지가 쌓이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늦게 오는 건 뭐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일찍 오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당연히 선적 시기를 약정해야 됩니다. 이 선적 시기 약정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 단어 키워드를 아주 중요하게 해야 돼요. 선적 시기 약정에서는 이건 읽고 넘어가면 돼요. EDA, ETA는 있다고만 알면 되고요. 당연히 DA, Departure, Arrival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 도착만 구별해주면 됩니다. 자, 단어부터 볼게요. 그냥 홀수니까 그냥 May. 3월에 연월 말 그대로 연속된 월에 특정일 이전이나 이후면 before, after 그리고 뭐뭐경 on or about 이것만 딱 체크해두고 넘어갈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쪽은. 하지만 별표는 3번에 쳐주길 바랍니다. 일자 관련 해석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2차에서는 쳐다도 안 보는 부분인데 1차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일자 관련 해석과 관련해서 to, until, till, before는 표시된 일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after, before는 포함된 일자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first half, second half는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와 양끝 1일, 15일 그리고 16일 말일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beginning, middle, end는 각각 1, 10, 11, 20, 21, 30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위에 살짝 올라가 볼게요. on or about 이거 별표 한번 쳐주겠습니다. 영어에서의 on or about과 무역 영어상 on or about은 좀 달라요.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이에요. 그리고 해당 일자를 양끝을 포함합니다. 자, 일자 관련 해석해가지고 옆에다가 5번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before 죄송합니다. before가 아니라 from after 이거는 선적과는 관련 없지만 환어음 일자 해석에 있어서 from과 after가 표시된 일자는 해당 일자를 제외합니다. 좀 특이하죠? 제외 동그라미 쳐줄게요.
네, 선적 방법 중요해요. 세 가지 체크해 볼 거예요. 분할 선적 있고 옆에 이제 할부 선적 있습니다. 그리고 환적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분할 선적. 영어로도 체크를 해줘야 돼요. partial shipment. 우리가 분할하여 선적하는 이유는 다양해요. 일단 첫 번째로 수량상 이유가 있겠죠. 배 하나에 다 못 실는 경우, 그쵸? 그래서 이제 물량이 많거나 선복이 부족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구매자가 분할 선적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partial shipment is not allowed 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별표. 신용장상 거래에서는 partial shipment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한 허용되는 것으로 안주합니다. 신용장 특히 다른 색깔로 밑줄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해요. 할부, instrument, 분할 할부. 한국말로도 유사해가지고 헷갈리기 쉬운 단어인데, 분할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배가 이렇게 있어요. 원래는 이 배로 싣고 싶은데 이 배는 해당 이제 노선에 취항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작은 배로 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해당 배에 있는 물량을 판매자가 한 이렇게 걸쳐가지고 나눠주겠죠. 보내줄 겁니다. 그럼 이제 분할 선적의 경우에는 이제 서로 알고 있어요. 사실 알고 없을 수가 없어요. 분할해서 받는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겠고, 만약에 없다면 계약 위반이겠죠. 금지 문헌이 있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분할 선적의 경우 진짜 어련히 판매자가 그냥 스케줄에 맞게 보내줍니다. 하지만 할부 선적은 계약할 때 첫 번째 선적에 얼마, 두 번째 선적에 몇 킬로, 세 번째 몇 킬로 다 정해져 있어요. 분할 선적은 분할해가지고 그냥 보내주겠다라는 약정에 불과하다면, 할부 선적은 분할해서 보내줄게, 1차분은 얼마, 2차분은 얼마 이렇게 세세하게 약정되어 있는 걸 의미해요.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 키워드를 봐야 됩니다. 할부 선적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과 수량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분할 선적은 어련히 잘 보내주면 돼요. 언제까지? 총 얼마를. 예를 들어서 3월 20일까지 총 500바레트를 그냥 그 일정에 맞춰서 본인 맞춰서 잘 통지하고 잘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할부는 미리 1차분 얼마, 2차분 얼마 이런 것들이 계약 시에 명시적으로 약정이 되고 있고, 지정된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정된 수량을 위반하면 계약이 위반됩니다. 그리고 유시피상, 신용장상 그 할부분을 어겼을 때 그 예를 들어서 1차분을 어겼으면 그 이후로 모든 할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위반된 할부분과 이 모든 할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환적도 별표. 무역실무 2차 5년 동안 문제 2개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오히려 좀 더 편해요. 트랜시먼트. 배를 바꾸다, 배를 이동하다. 환적은 사실상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팔아요. 판다고 생각합시다. 노량진에서 그 생선을 팔아요. 한 1억 마리를? 아니, 한 10,000마리 이 정도를. 그러면 트럭으로 싣겠죠. 그러면 트럭으로 싣는 것부터가 선적이라고 했잖아요. 선적은 배에 싣는 것 외에도 모두 다 선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가 땅에 내려서 배에 실리는 것도 크게 보면 환적이에요. 애초에 처음 배에 싣고 배에 내리자마자 받지 않는 이상 당연히 환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당사자들이 꺼리는 환적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어떤 섬에 내려가지고 다른 배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해외여행만 가더라도 이제 비행기 바꿔 되게 많이 타잖아요. 경유. 그렇죠? 배도 직항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싼 노선을 취하기 위해서 환적은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환적이 없는 경우가 더 어색할 정도로. 그래서
그 이제 사전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환적이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다른 선박이나 운송수단으로, 제가 말했죠?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옮겨서 다시 적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적 시에는 물품이 손상하기 쉽기 때문에 환적을 원하지 않는 환적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는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자, 여러분들이 무역 실무, 무역 영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역 실무를 공부한다면 이상하게 그 환적을 금지하는 게 디폴트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허용이 약간 예외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합니다. 무역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컨테이너가 없었어요. 컨테이너가 없던 시절에 환적은 되게 위험했습니다. 당연히 싣고 다시 내리면 깨질 수도 있고 손상될 수도 있고 어떻게든 변형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나중에 운송에서 헤이그 비스비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그 컨테이너의 발견으로 무역이 아주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오히려 운송수단이 다양해지고 환적이 없을 수가 없게 되면서 환적은 막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환적을 신용장 거래에서는 당연히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한다. 즉 이제 허용이 디폴트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 정도로 소중한 물건이라면 환적을 바라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귀중하다면 미리 명시를 해라. 프로히빗이라는 문구를 작성해라. 프로히빗을 한번 더 체크해 드릴게요. 자, 선적일의 증명. 자, 언제 선적했느냐는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신용장상 금액 받기 위해서 언제 선적하겠습니다. 중요할 수 있고요. 당사자 간 언제 보낼게 라고 하면 당연히 지켜야 돼요. 자, 말했듯이 전에 보내도 안 되고 후에 보내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언제 선적일로 할 거냐라는 거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보통은 디폴트는 운송 서류의 발행일을 선적 일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도 UCP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긴 할 건데, 운송 서류 선화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가 됐든 뭐 데이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이 나오겠죠. 원칙상 이게 선적일입니다. 그리고 밑에 줄 읽어볼게요. 북이나 스탬프가 별도로 있는 거는 북이나 수기문헌이 우선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2023년 4월 1일로 서류상 데이트가 인쇄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 도장으로 꽝 하고 on board 4월 7일 이렇게 있다면 이게 우선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발생하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적은 배에 싣는 거 외에도 모든 걸 포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생선 판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택배 회사 같은 거 보면 이제 상가 같은데 계약 택배 해가지고 택배 아저씨가 일단 물건 쌓아놓으면 송장 주잖아요. 그럼 그 데이트가 이거예요. 처음 발행된 거. 그리고 그 아저씨가 택배를 다 집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항구로 가져갈 겁니다. 그 사이에 좀 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국내 택배 거래는 뭐 같은 날이겠지만, 그러면 이제 선사에서 실제로 실으면서 도장을 꽝 찍어요. 그럼 그 사이에 간격이 당연히 있겠죠. 이런 이유로 생깁니다. 당연히 도장이나 별도의 문헌이 있는 게 우선합니다. 이거를 본선 적재 부기라고 해요. 그래서 체크를, 부기 스탬프를 본선 적재 부기로 연결시켜주면 좋습니다. 온보드 노테이션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도 밑줄 꼭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생선 파는 예시를 들었었는데, 거기 말하는 이제 택배 아저씨가 발행한 선화증권을 수취 선화증권이라고 해요. Received BL. 즉 이제 수취할 때 선화증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이 수취상의 일자와 본선 적재와의 일자가 좀 다를 수 있죠. 그 차이가 있을 때는 온보드를 우선한다. 밑에 줄은
수업 목적상으로는 넘어가도 좋습니다. 선적 지연과 불가항력. 성적 지역은 당연히 계약 위반이겠죠. 기한 내 약정된 기간 내에 이제 물건을 제대로 실지 않으면 선적 지연입니다. 하지만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act of God, 천재지변이나 force measure, 두 가지 밑줄,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에 의해서 발발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약정하는 것이 불가항력 조항이고 우리가 이따가 배울 겁니다. 이런 걸로 분쟁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셀러나 바이어나 어쩔 수 없다는 사람은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무슨 우리가 뭐 미리 약정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3Q, EP 그리고 3P, EQ, S, I, O 말할 때 O가 전혀 가볍지 않다고 말했던 게 이런 불가항력 조항, 이런 뭐 천재지변에 대한 뭐 하드십 조항, 에스컬레이트 조항 전부 다 다른 O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뒤에 많이 나올 거고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에요.